사진에서 색하면은 이제 그 아까 표현주의라든가 마티스라든가 또 생면화가라든가 그런 그 화가들의 어떤 색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까 했는데 사실 그 컬러에서 특히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글스턴의 컬러 작품이죠. 근데 이 색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것보다는 컬러 자체, 인공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색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모습 이런 걸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이글스턴에 나타난 어떤 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색이 아까 그 회화 작품처럼 우리한테 막 밀려와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항상 멜로폰트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몸을 갖다 진동시키고 살을 진동시켜서 뭔가 막 그런 느낌은 좀 덜할 거예요. 순수하게 이 만들어진 인공물, 산업물이 갖고 있는 만들어진 색을 통한 어떤 그 인공적인 색을 보여주고 하려던 것이 바로 이제 이글스턴 색이고, 자, 그거보다는 이게 최초의 어떤 그 가장 주목받기 시작했던 그 컬러 색에서도 이제 이글스턴하고 제가 보면은 그 메어로츠 색도 마찬가지. 메어로츠는 이글스턴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신비롭고, 그죠? 신비롭고 숭고하고 좀 더 감성적인 어떤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풍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런 그 메어로츠의 색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막 충격적으로 와닿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린 이글스턴은 좀 더 굉장히 색이 원색적이고 직설적이고 직접적인데 메어로츠는 굉장히 좀 더 어떻게 굳이 얘기하면 약간 숭고한 신비스러운 이런 거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전시 보셨어요, 그렇죠? 샌디 스코틀랜드 공군의 갤러리에서 했었는데 가서 보시면 색 자체가 굉장히 원색적이고 원색적이다 못해 아예 형광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그 붉은색을 봤을 때 마음이 아까 메어로츠처럼 이렇게 막 가라앉거나 그러진 않죠. 굉장히 원색적이죠. 그래서 그 결혼이 안고 있는 어떤 역설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갖다가 붉은색과 뭐 여기 보시면 마멀렛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여줬어요. 열정적이지만 열정적이고 뒤에 안고 있는 결혼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색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것보다는 색이 가장 감각기관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떨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살의 떨림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잠깐 그 밑에 보시면요. 그 인용문 밑에 그 색은 그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주관에게 운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며 각각의 색의 몸이 적절한 태도를 취하게끔 온몸을 휘감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감각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감각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생동적인 의미를 지니게 한다. 따라서 감각의 주체는 원초적인 몸이며 몸이 구체적으로 감각을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붉음이 노력과 폭력을 의미하고 초록이 안식과 평화를 의미하는지 묻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초록색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까처럼 그 샌디 스코틀랜드의 그런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메어로츠의 사진 속에 나타나는 그 해변가의 푸른색, 블루가 안고 있는 그 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뛰지는 않을 거예요. 조용해지고, 이러한 것은 이미 몸 안에 체득되어 있는, 그래서 몸이 그것들을 평화 또는 폭력의 구성체로 산다. 그래서 어떤 색들을 사는 법을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미 배운 것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란 어떤 존재 전체를 휘감으며 어떤 실존적인 환경을 살 줄 아는 능력으로 세계로 향한 존재가 어떤 실존적인 상황 또는 환경에 전율하면서 화합, 교류하는 방식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색이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떨게 하고, 이제 특히 메르로퐁티가 자기 후기 철학에서 원초적인 존재는 살의 떨림으로 존재한다. 이게 살의 떨림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뽕띠는 누굴 들었냐면은 다른 작가를 들지 않고 세잔느를 들었어요. 세잔느의 후기 작품, 특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 마지막에 그 생빅두아르사의 후기 작품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튜브들이 어떤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산이나 하늘이나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살 속에서, 진동 속에서, 떨림에 의해서 산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또, 바위가 되고, 또 이 속에 인간이 있으면 사람의 어떤 몸이 되고, 그래서 전체의 어떤 살 속에서의 진동에 의해서, 그 떨림에 의해서 하나의 몸이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의 개별적인 사물, 요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를, 세잔느 작품을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감각함이라는 것이 모든 인식과 표현의 근거이다. 사실은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식의 근거는 감각이 아니라 사유하는 것이죠. 인식이라는 것을 사유하는 것인데, 감각함이라는 것이 인식의 근거를 들고 있어요. 내 몸은 모든 다른 대상들에 감응하는 대상이다. 내 몸은 모든 소리에 반향해서 울리고 모든 색깔에 진동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을 감상해도 막 그 음악에 대해서 저것이 무슨 음악이다 이성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있으면 이미 몸에 와서 몸이 진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식이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몸의 진동을 통해서 그 음악에 대해서 감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처럼 감각함이란 갑자기 감각적인 것이 내 몸을 진동시키며 내 몸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내 몸을 떨리게 하는 쪽으로 침잠하는 것이다. 감각적인 것은 몸이 세계에 대한 일정한 태도 가운데 생동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를 띠므로 단순히 잡다하고 맹목적인 질에 불과한 것이나 반성에 의해 표상된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은 결국 몸과 대상과의 생생한 전율적인 만남에 의해서 출현한 존재인 것이다. 그쵸?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본다든가, 그쵸? 아니면은 정말 좋은 아까처럼 갤러리에 가서 어떤 작품을 본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가, 영화를 이렇게 볼 때,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막 이성이 판단해서 사유하기 이전에 몸을 통해서 밀려 들어와서, 그쵸? 우리 몸을 진동시키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느끼게 되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과 대상과의 생생한 전율적인 만남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적인 것은 반성적인 것의 토대를 이루는 비반성적인 것으로 사물에 대해 지향적인 시선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작품, 좋은 영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이미 반성하기 전에 어떤 그것에서 뭔가 사유하기 이전에 우리 눈 속에서, 지향적인 시선 속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것은 이제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푸름에 대한 감각, 이건 좀 생략하고요. 따라서 이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감각하는 것이고, 이때 감각은 거기 그 인용문 밑에 두 번째 줄이요. 이미 지향적으로 몸은 감각하는 것들과 공감을 통해 이해한다. 그런데 불금에 대한 몸의 태도로는 푸름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감각에 대한 이해는 일정한 태도와 예비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은 계기에 인해 몸틀의 경험이 선 이해처럼 축적되어 있는 습관의 어떤 두께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자, 여러분이 붉은색을 볼 때 나는 붉은색을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거야. 이렇게 이미 몸에다가 무엇인가를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붉은색을 딱 볼 때는 이미 그 붉은색을 보는 것을 교육받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음을 볼 때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정열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붉은색이나 붉은 걸 보게 될 때 저 붉은은 무엇을 의미할 거야? 나름대로 막 그 전에 막 이렇게 스스로 몸을 갖다 교육시키지 않아도 붉은색을 볼 때는 붉음에 대한 반응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푸른색을 볼 때는 붉음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검은색을 볼 때는 검은에 느낄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 색 앞에 놓고서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미 태도를 갖다 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붉은색이 막 쏟아져 있으면은 그것에서 굉장히 그 붉은색에 대해서 어떤 그 폭력적인 피를 본다든가 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메일로뽕띠는 그것이 우리 시간 속에 선위에 우리 몸틀에 이미 습관으로 축적되어 있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안 돼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한다는 거, 그 밑에 세 번째 줄. 그런데 지각되는 광경은 순수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보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되는 광경은 개인적인 나의 역사의 한 계기이다. 또한 감각은 재구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전에 주어진 것들의 침전을 전제하고 감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자연적인 능력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정말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헤겔의 말처럼 존재 속의 구멍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파괴될 수 있는 구덩이이자 주름이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의 구덩이이자 주름. 뻥 뚫려 있는 구멍은 이미 이게 파괴돼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구멍은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지만은 메일로뽕띠는 구멍이 아니라 하나의 구덩이이자 주름. 주름이라는 얘기는 특히 또 들로즈가 많이 얘기하는데, 구멍과 주름은 어때요? 계속 무수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것에 반응해서 거기에 맞는 구덩이가 생기면서 그 주름 속에서 또 많은 어떤 주름들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고, 많은 주름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감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갖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감각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메일로뽕띠는 지각과 감각을 구분하지. 여러분 봄과 동시에 느끼잖아요. 아까 붉은색을 봄과 동시에 느끼고. 자, 요즘 더군다나 봄이에요.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시면 노란색 개나리 이미 많이 졌고, 그리고 벚꽃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흰색도 아니고 연분홍빛도 아니고 분홍색을 약간 띤 흰색, 그리고 붉은색의 보라색의 철쭉, 그렇죠? 철쭉이라든가 철쭉꽃 말고도 또 보라색을 띈 걸 또 무슨 꽃? 진달래. 제가 철쭉이네, 진달래, 그렇죠? 그런 색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 색을 봤을 때 보자마자 느끼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죠. 뭘 보고 나서 한참 있다가 판단해서 막 이렇게 붉은색이 느끼거나 폭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초록색, 지금 밖에 나가시면 연두빛이잖아요. 아주 짙은 초록으로 되게 너무너무 색이 이쁘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정말 상쾌해지고 뭔가 정말 만물이 생동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한참 있다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메일로뽕띠는 봄과 지각함과 동시에 감각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말씀을, 그래서 결국 보고 봤을 때 바로 느끼는 것은 우리 이미 몸틀 속에 어떤 역사적인 시간의 어떤 축적이 개개인의 어떤 역사와 개개인의 어떤 시간적인 것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봄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감각 주체가 관경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도록 스스로 만들고 파괴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 붉은색을 보고 느끼고, 파란색을 봤을 때는 또 붉은색으로 그대로 있으면 파란색을 못 느끼잖아요. 그쵸? 붉은색을 봤으면 그 구덩이가 또 메꿔지고, 다른 구덩이, 푸른색을 볼 수 있는 구덩이 속에서 또 보게 되고, 또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의 구덩이, 주름이 생겨서 또 그걸 느낄 수 있는. 이렇게 구덩이와 주름은 계속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파괴되고 그런 것이 타자가 저쪽에서 나를 갖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요게 이제 부정성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능력, 부정성에 의해 구덩이 주름으로 간주하면서 그 감각을 갖다가 재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름은 역사성을 띤 주름으로 습관적으로 획득된 경험의 득계라는 주름을 통해 감각한다는 것이다. 자,
뭐 주름진 몸들, 뭐 주름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주름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 그 주름은 한번 만들어져서 우리 여러분 그 다리미를 딱 주름 줍히면 딱 접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규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멜로punk티가 많은 주름은 계속 끊임없이 생성되고 파괴되고 생성되고 파괴되고, 왜? 그 많은 것을 감각할 수 있게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부정이라는 거죠. 파괴하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사르트르에서 부정은 의식의 어떤 부정성, 무한하는 부정성인데, 멜로punk티에서는 의식이 아니라 몸의 감각기관 속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원리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나의 감각과 나 사이에는 나의 경험이 그 자신에 대해 명료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본래 획득적인 것의 두께가 항상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어떤 그 몸틀이 갖고 있는 선인칭적인, 이제 여러분이 선하면 또 이제 머리가 아파져. 우리 앞에, 내 앞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메타피직으로서 도대체 무엇인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 저도 마찬가지로 제 몸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습관의 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습관의 층들은 이미 내 안에 내가 의식하기 전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내 것만이 아까 얘기했죠. 한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 그리고 우리 가족적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선인칭적인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랫부분은 이제 그런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이제 멜로punk티가 책에 써 있는 것을 갖다 제가 이제 줄여놓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인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각적인 경험을 정확하게 번역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지각하지만 여기에는 누군가가 내 속에 지각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각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나도 모를 한국적인, 타자적인 어떤 것이 무의식적인,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융의 집단 무의식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죠? 프로이드 말고 융에서 그 집단 무의식적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무의식적인 타자가 익명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왜? 그게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서울에 있으니까. 하지만 전라도나 경상도에 또 사는 분들은 그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그 무의식적인 익명적인 것이 또 거기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방에 대해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의 무의식, 익명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들이 그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울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서 살면서 그 무의식적인 익명적인 어떤 것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틀 안에 체화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에 있는 문화를 갖다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서울에 있는 문화는 우리가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익명적으로 그것이 또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익명이라는 것이, 익명이 어디 그 귀신이나 어떤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누군가가 내 속에서 지각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출생과 나의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나의 감각에 대한 주체가 됨을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주체임과 동시에 또 다른 타자가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각을 경험할 때마다 감각이 내가 책임져야 결정돼야 하는 내 고유한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편의되어 있는 다른 타자,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측면들이 이미 열려 있으면서 그것들과 화합하는 다른 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나는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시각장을 갖는다는 것이 봄이 선인칭적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거기에는 나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